아, 진짜 죽을 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서울 마포구 골목 깊숙한 곳 30년 넘게 살아온 낡은 단층 집에서 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시장 가실 시간이에요. 아들 성우가 깨워주면 저는 벌떡 일어나 세수부터 했습니다. 67살이지만 아직 팔팔합니다.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새벽 혼자 준비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마포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30년 넘게 다니다 보니 상인들과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희 언니, 오늘은 또 뭐 사러 왔어? 성우가 갈치조림 해달라고 했어. 싱싱한 걸로 골라줘. 장바구니 가득 채운 채소와 생선을 들고 집에 돌아오면 7시.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밥을 차려놓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 맛있어요. 손녀 예진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5살 예진이는 저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며느리 소라는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참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다, 소라야. 엄마가 할게. 그래도 제가 해야죠. 이제 식구인데.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라의 말투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좀 짜네요. 아, 그래. 다음엔 덜 짜게 담글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짠 거 안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 작은 지적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세대가 다르니까 입맛도 다르겠죠. 어머니, 예진이 옷 이렇게 입히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소라야, 그냥 따뜻하게 입히려고 한 건데. 어머니 취향이랑 요즘이랑 다르잖아요. 말끝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성우는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성우야, 소라가 요즘 좀 날카로워진 것 같지 않니? 엄마, 소라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소라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성우는 텔레비전만 봤어요. 할머니, 저 내일 유치원에서 그림 그려요. 예진이만이 제게 말을 걸어줬습니다. 그래, 뭘 그릴 건데? 가족 그림이요. 할머니도 그려줄 거예요. 그 말에 소라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예진아, 할머니까지 그리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복잡하다니요. 소라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아이가 그리기에는 사람이 많으면 어렵다고 생각해서요. 변명처럼 들렸지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소라도 나름 힘든 게 있을 테고 성우도 직장일로 바쁠 테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제가 왜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요?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예진이가 보여준 작은 장난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것 봐요. 예진이가 종이에 뭔가를 끼적거리며 뛰어왔습니다. 뭘 그렸는데? 엄마 핸드폰 패턴이에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이가 동그라미와 선을 이어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소라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예진아, 그런 거 그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요? 재밌는데요? 그냥 안 되는 거야. 소라가 예진이에게서 종이를 빼앗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뭐가 그리 대수라고 저렇게 화를 낼까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온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고 소라와 예진이는 벌써 잠이 든 상태였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소파 위에 소라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그때 예진이가 그린 그 패턴이 떠올랐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맞는 패턴일까? 손이 떨리면서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진이가 그린 대로 패턴을 그어봤어요. 딱 열렸습니다. 잠시 주저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며느리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먼저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성우는 여보로, 예진이는 우리 딸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찾았습니다. 죽을 년.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더 봐야 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가족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머니 덕분에 오늘도 맛있는 저녁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예진이 돌봐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이런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다른 대화방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동창 단톡방이 있었어요. 아, 진짜 죽을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맨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가 요양원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성호 씨가 반대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우리 집값이 9억은 될걸? 죽을 년만 없으면 전세라도 끼고 살 수 있는데. 맞아. 집값 진짜 많이 올랐지. 너네 동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9억? 우리 집이 9억이나 한다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하여튼 이젠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보기 싫어 죽겠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30년 넘게 이 집을 지키고 아들을 키우고 손녀를 돌봤는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니.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놓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침이 되어 소라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미소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응, 잘 잤다.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죽을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소라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소라가 숟가락을 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뻐했을 텐데 이제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고마워, 소라야. 겨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 입으로 친구들한테는 죽을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소라가 직장에 나간 사이 저는 다시 그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대화방을 찾아봤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라는 단톡방도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했어. 뭐라고 했는데? 예진이 간식 너무 많이 준다고. 아이 키우는 건 엄마인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또 다른 단톡방에서는 더 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방이었습니다. 소라야, 요즘 어때? 그냥 그래. 죽을년 때문에 스트레스만 쌓여가. 아직도 같이 살아? 응. 진짜 지겨워 죽겠어. 공짜로 얹혀 사는 주제에. 얹혀 산다고요? 이 집은 제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며느리가 얹혀 산다고 하네요. 저는 휴대폰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언제 직장에서 돌아온 건지도 몰랐어요. 아, 그냥 쉬고 있었어. 오늘 날씨 좋네요. 예진이랑 공원에라도 다녀오실까요? 또 그가면 같은 미소였어요. 친구들한테는 죽을년이라고 욕하면서 제 앞에서는 이렇게 다정한 척합니다. 괜찮다. 집에 있을게. 그래요? 그럼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됐어. 내가 할게.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데 제가 해야죠. 이 모든 게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어온 가족이 모였을 때 소라는 또다시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네요. 가족 단톡방에 올릴 메시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믿고 살았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더 무서운 건 아직 모르는 게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을 새운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울분과 분노가 사라지고 이상하게 차가운 마음이 들어찼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도 않았고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해졌어요.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시장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장 깊숙이 숨겨둔 남편의 유품들을 꺼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는 통장들과 보험증서, 부동산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제야 제대로 확인해 보네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한 번도 자세히 보지 않았던 서류들이었어요. 성우가 필요한 것만 처리해 줬으니까요. 하나씩 펼쳐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금이 3억, 적금이 1억 2천, 예금이 8천만 원. 그리고 이 집의 시세가 정말로 9억이 넘는다면 총 14억이 넘네.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들, 매달 빠뜨리지 않고 넣은 적금들. 그런데 며느리는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 7시 은행 문이 열자마자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일찍 오셨네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30년 넘게 이용한 은행이라 직원들과도 익숙한 사이였거든요. 혹시 최근에 이 계좌로 출금하려고 한 사람 있나요? 아, 그게 며느님께서 몇 번 오셔서 문의하셨어요. 뭘 문의했는데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후견인 신청하면 대리 출금이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한두 달 전부터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불편하시면 보호자 지정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호자요? 네. 어르신이 직접 지정하시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보호자는 제가 직접 모든 걸 관리하겠습니다. 그날로 모든 계좌의 보호 설정을 완료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아무리 후견인 신청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어느 지역이신가요? 주소를 알려주니 부동산 사장이 놀라더군요. 이 동네면 요즘 엄청 올랐는데요.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33평이요. 그럼 최소 9억 5천은 될걸요? 조건 좋으면 10억도 가능하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로 10억에 가까운 집이었던 거예요. 혹시 팔려고 하시면 금방 나갈 거예요. 이 동네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럼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정말 파실 거예요? 네.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날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전남 여수 지역의 작은 집들을 찾아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그만 주택들, 1억이면 깨끗한 집을 살 수 있더군요. 14억에서 1억을 빼면 13억이 남아요. 그 돈으로 조용히 살기에는 충분하겠죠. 저녁 시간에 소라가 평소처럼 연기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찍부터 안 계시던데. 좀 볼 일이 있어서.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병원 다녀오신 거예요? 병원이라는 단어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마 치매 병원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아니야. 그냥 은행 볼 일이 있었어. 그 말에 소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은행이라는 말에 반응하는 것 같았거든요. 은행에는 무슨 일로요? 그냥 통장 정리 좀 했어. 아, 그러셨구나. 혹시 복잡한 거 있으면 성우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됐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날 밤 성우가 들어오자마자 소라와 뭔가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아마 은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벌써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3팀이나 있어요. 10억에 내놔도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요? 그럼 계약서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수에 있는 집도 계약했어요. 바다가 훤히 보이는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깨끗하고 조용한 집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니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나는 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제 앞에서는 천사 같은 연기를 계속했어요.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 도와준다고요? 웃기지도 않네요. 걱정 없어. 오히려 요즘 마음이 편해. 그 말에 소라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듯한 눈빛이었죠. 며칠 후에는 성우까지 나섰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소라가 걱정하던데. 뭘 걱정해? 그냥 평소와 좀 다르시다고. 어떻게 다른데? 말씀도 적어지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다고. 아들까지 며느리 편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곧 다 끝날 일이라고. 다음 주면 집 계약이 완료되고 저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히면서 말이죠. 며느리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 저는 정말로 이 집에서 사라질 겁니다. 집 매매 계약을 진행하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집 하신다는 거 아직 말 안 했어요. 아, 그럼 조심하세요. 요즘 가족들이 어르신 재산 관리한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후견인 제도요. 치매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신청하면 재산 처분을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소라가 정말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처럼 어르신이 정상적으로 계약하시면 문제 없어요. 단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소라와 성우가 거실에서 진지하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셨네요. 소라가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 어머니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요. 성우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뭔 이야기? 어머니 건강 말이에요. 소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내 건강이 왜? 요즘 좀 이상하시잖아요. 깜빡깜빡하시고. 성우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셨어요. 가습을? 언제?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끄고 왔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적 없는데? 봐요, 이렇게 기억을 못 하세요. 소라가 성우를 쳐다보며 눈짓했어요.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 나는 아픈 데 없어. 그냥 검사만이라도.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서. 건망증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그때 소라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증상이랑 거의 비슷해요. 무슨 증상?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퇴, 성격 변화. 성격 변화라니요. 제가 언제 성격이 변했다는 거죠? 나는 멀쩡해. 어머니, 치매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성우가 인터넷 기사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검사받아 보시자는 거예요. 소라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정말 치매라면 빨리 치료받아야 하잖아요. 치료? 네. 요즘은 치매도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라도 판단력이 떨어지시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성우가 덧붙였어요. 도와준다는 게 뭔 뜻이야? 재산 관리 같은 거요. 어머니 혼자서는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우실 텐데. 바로 그거였어요. 재산 관리. 후견인 신청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겁니다. 나는 내일 알아서 할 수 있어. 어머니, 요즘 은행 업무도 복잡하고 부동산 같은 것도 어려우시잖아요. 소라가 슬쩍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혹시 요즘 이상한 전화 오지 않아요? 부동산이나 보험 같은. 왜?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 팔라고 꼬시거나. 집 팔라고 꼬신다고요? 제가 직접 부동산에 간 건데 왜 사기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 혹시 누가 집 팔라고 했어요? 성우가 예리하게 물어봤어요. 왜? 그냥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나는 그런 거 안 당해. 물론이죠.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소라가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병원 예약 잡을까요? 간단하게 검사만 받아보시는 거예요. 싫어. 왜요? 검사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는 아프지 않아. 그때 성우가 좀 더 강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큰일 나기 전에. 무슨 큰일? 사기 당하시거나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리시거나. 중요한 결정이라는 게 집 매매를 말하는 거겠죠. 나는 내 판단으로 살 거야. 어머니,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요.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죠.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고요? 제 재산을 제가 어떻게 하든 제 마음 아닌가요? 그날 밤 늦게 소라와 성우가 또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그머니 문틈으로 들어보니 충격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그러게. 완전히 현실 인식이 안 되시는 것 같아. 내일 당장 병원 데려가자.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가족이 강제로라도 데려가야지. 나중에 큰일 나. 강제로 데려간다고요? 그리고 여보, 후견인 신청 서류도 미리 준비해놔. 벌써? 응. 어머니 상태 보면 곧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재산 관리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어머니 혼자 두면 다 날릴지도 몰라. 다 날린다고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제가 날린다고 하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집 계약이 완료되고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올 거예요.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다음 날 저녁,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계약 완료됐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여수집도 계약했고 이사 준비도 완료했습니다. 저녁 6시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맛있는 거 해주실 거예요? 예진이가 해맑게 웃으며 물어봤어요. 제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응,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 해줄게. 마지막이요? 왜요? 그냥 그래. 소라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마지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성우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밥부터 먹자. 평소처럼 조용히 저녁을 먹었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모두들 제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자 소라가 또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병원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병원은 안 가. 어머니, 정말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누굴 걱정한다고? 당연히 어머니를 걱정하죠. 거짓말이었어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걱정하는 거죠. 소라야. 네. 너 내가 뭔지 아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뭔지 말이야. 소라가 당황하며 성우를 쳐다봤어요. 어머니죠. 당연히. 어머니? 제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미리 캡처해둔 소라의 메시지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럼 이건 뭐야? 화면을 보여주자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게 죽을년이라고 했지? 어머니. 성우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엄마, 뭘 보신 거예요? 내 아내가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들이야. 화면을 넘기면서 하나씩 읽어줬어요. 죽을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폐품이 뭘 안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소라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화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라. 화났다고 시어머니를 죽을년이라고 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거야? 더 심한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방구석 폐품처럼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구역질 난다고 했지? 늙은 냄새가 난다고도 했고, 소라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알아? 그때 성우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소라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감정?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들한테 푸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들까지 며느리를 감싸네요. 성우야, 그럼 이것도 푸념이야? 후견인 신청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치매 판정 받으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집도 정리할 수 있고, 성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것도 푸념이야? 엄마, 그건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지? 그게 아니에요. 소라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럼 뭐야? 어젯밤에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자고 한 것도 치료받으라는 거야? 엄마, 그걸 들으셨어요? 다 들었어. 후견인 신청 서류도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했지? 성우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추석 가족 사진에서 제 얼굴만 오려낸 사진을 보여줬어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지? 소라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뭐해?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들키니까 반성하는 거지. 성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소라를 잘못 가르쳤어요. 너도 공범이야. 어제 같이 계획 세웠잖아. 엄마, 30년 넘게 너를 키우고 이 집을 지켰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야? 예진이가 무서워하며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예진아, 할머니는 안 울어. 괜찮아. 소라가 기어오듯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 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이미 늦었어. 어머니, 나는 이미 결정했어. 뭘 결정하셨어요? 이 집 팔았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집 10억에 팔았다고 했어. 다음 주 금요일에 잔금 받아. 엄마, 설마. 그리고 나는 여수로 간다. 소라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없어?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팔아? 하지만 저희도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너희는 얹혀 살고 있던 거야. 내가 허락했으니까 살 수 있었던 거고. 성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얘기해봐요. 얘기할 거 없어. 다 끝났어. 엄마, 내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그렇게 선언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소라가 우는 소리와 성우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해방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라는 밤새 울었고 성우는 제 방 앞에서 맴돌며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 없어. 엄마, 진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끝난 일이야. 이틀째 소라가 아침 일찍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밥 해드릴게요. 됐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문 너머로 소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사흘째 성우가 회사도 빼먹고 집에 있으면서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엄마, 소라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집까지 팔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뭘 알아? 엄마도 여기서 30년 넘게 사셨는데 추억이 있으시잖아요. 추억이요? 그 추억들이 다 거짓이었는데요. 엄마, 예진이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사하면 애가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예진이만은 정말 순수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의 엄마가 저를 그렇게 욕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예진이는 어디든 잘 적응할 거야. 나흘째 드디어 예진이가 왔어요. 할머니, 왜 저랑 안 놀아줘요? 아이가 문 앞에서 훌쩍거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예진이를 안아줬어요. 할머니가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할머니, 엄마가 울고 있어요. 그래. 아빠도 슬퍼해요. 예진아, 할머니한테 와. 예진이를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예진이가 그려준 그림들이야. 상자 안에는 예진이가 지금까지 그려준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그림, 가족 그림, 꽃 그림들. 우와, 이렇게 많아요? 응. 할머니가 다 모아뒀어. 예진이와 함께 그림들을 하나씩 보며 이야기했어요. 이건 할머니랑 예진이랑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 참 잘 그렸다. 이건 할머니 생일 때 그려준 거예요. 마지막 선물을 준비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예진아, 할머니가 이 그림들로 특별한 걸 만들어줄게. 그날 밤 예진이가 잠든 후에 저는 작은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진이가 그린 그림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붙이고 그림마다 짧은 편지를 적었습니다. 예진이가 4살 때 그려준 할머니 그림.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야. 5살 생일에 그려준 케이크 그림. 할머니가 너무 행복했어. 우리가 같이 공원에 갔을 때 그린 나무 그림. 그날이 정말 즐거웠어. 앨범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에 긴 편지를 적었어요. 사랑하는 예진이에게. 할머니는 예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예진이가 웃을 때마다 할머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가 멀리 가더라도 예진이를 잊지 않을 거예요. 예진이도 할머니를 기억해 주세요. 예진이는 착한 아이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세요. 할머니는 언제나 예진이를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한다. 우리 예진이. 할머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예진이와 헤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다음 날은 마지막 밥상을 차려야 할 날이었어요. 30년 넘게 매일 아침 차렸던 밥상.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더 들여서 준비했어요. 성우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소라가 예전에 맛있다고 했던 김치찌개, 예진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아침 7시,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밥 해주셨네요. 예진이가 환하게 웃었지만 어른들은 다들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소라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밥을 먹는 동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정말 끝이다. 식사가 끝나고 예진이가 유치원에 간 후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것들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사진, 그리고 예진이가 그려준 그림 몇 장. 30년 넘게 살았던 집인데 가져갈 게 이렇게 적다니 씁쓸했어요. 오후에 성우가 들어왔어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응.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정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알아서 해. 엄마, 너희가 원했던 거 아니야? 내가 없어지기를. 성우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녁에 예진이가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짐 싸고 있어요? 할머니가 잠깐 어디 갔다 올 거야. 언제 돌아와요? 글쎄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갈래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예진아, 너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왜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예진이는 여기서 친구들이랑 놀아야 해. 그날 밤이 정말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잔금을 받고 이 집을 떠날 거였습니다. 30년의 기억들과 함께 말이에요. 금요일 아침 9시 부동산에서 잔금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예진이 앨범. 3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가져갈 것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허무했지만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소라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말했어요. 며칠째 울었나 봅니다. 응.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30년 동안 충분히 줬어. 그때 성우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엄마,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요. 잔금 받으러 오래요. 알겠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소라가 막아섰어요. 어머니, 안 돼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비켜.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소라가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 바뀔 거예요. 정말 바뀔 거예요. 30년 동안 나를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성우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못 살기? 그동안 나를 죽을년이라고 부르면서 엄마, 그건 소라가 화나서 한 말이고 화나면 시어머니를 죽을년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소라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미 늦었어. 예진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예진아, 할머니가 잠깐 다른 곳에 가서 살 거야. 왜요?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되나요? 할머니가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서. 예진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갈래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진아, 너는 엄마 아빠랑 여기서 살아야 해.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예진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떼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예진아, 이거 받아. 앨범을 건네줬어요. 이게 뭐예요? 예진이가 그려준 그림들로 할머니가 만든 거야.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응. 할머니가 얼마나 예진이를 사랑하는지 써놨으니까 나중에 봐. 할머니, 안 가면 안 돼요? 할머니는 가야 해. 소라가 일어나서 제 앞을 막았어요. 어머니, 예진이만 생각해서라도 안 가세요. 예진이를 생각하니까 가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처럼 시어머니를 욕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면 예진이가 어떻게 될까? 소라가 할 말이 없었어요. 예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럼 제가 바뀔 수 있어요. 넌 안 바뀌어. 30년 동안 못 바뀐 사람이 지금 와서 바뀌겠어? 성우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해. 이제 어른이잖아. 엄마, 정말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래.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누가 누구를 버렸다고? 엄마, 너희가 먼저 날 버렸어. 죽을년이라고 부르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소라가 막아섰어요. 어머니, 안 돼요. 비켜. 어머니, 제발. 소라가 문고리를 붙잡고 안 놓아줬어요. 안 나요. 어머니 안 보낼 거예요. 지금 당장 나. 힘겹게 소라의 손을 떼어내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엄마.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할머니, 예진이의 울음소리가 가장 아팠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골목을 나서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 보였어요. 현관 앞에서 온 가족이 서 있었지만 이미 남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어르신, 어디까지 가시나요? 부동산 사무소요. 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의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부동산에 도착해서 잔금을 받았어요. 어르신, 정말 잘 처분하셨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가격에 팔기 쉽지 않은데. 고맙습니다. 새로 가실 곳은 정하셨어요? 네. 여수로 갈 예정이에요. 아, 좋은 곳이네요. 바다도 보이고 10억의 돈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아무도 저를 죽을년이라고 부르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껐어요. 아마 성우와 소라가 계속 전화를 걸 테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KTX 표를 끊고 여수행 열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30년의 세월도 배신도 상처도 모두 함께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온전히 제가 될 수 있는 곳에서의 새로운 인생이요. 여수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리 계약해둔 집으로 향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의 하얀 집이었죠. 어르신, 여기가 맞나요? 택시 기사님이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 보였어요. 서울 집보다는 훨씬 작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그날 밤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어요. 아직 가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3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이었어요. 아무도 제게 죽을년이라고 하지 않는 곳,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에서의 첫 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해가 파란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해냈어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예요. 근처 마트에서 간단한 생필품을 사왔어요. 어르신, 이사 오셨나 봐요? 마트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여기 살기 좋을 거예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네, 마음에 들어요. 서울에서는 30년 넘게 살면서도 이웃과 이런 따뜻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는 첫날부터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커피를 끓여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그렇게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집 앞 작은 텃밭을 정리했어요. 상추, 토마토, 고추 모종을 심었어요. 제가 키운 채소로 밥을 해먹는 상상을 하니 즐거웠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를 걸어봤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걷는데 마음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할머니, 뒤에서 아이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5살쯤 된 여자아이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할머니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응, 그래. 저는 민지예요.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할머니 이름은 정이야. 정이 할머니.
저희 집 바로 옆이에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예진이 생각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텃밭을 돌보고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이웃 사람들도 하나둘 알게 되었어요. 정희 씨, 서울에서 왔다면서요?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아니에요. 여기가 더 좋아요. 정말요? 서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 내 이름으로 불러줘. 한 달이 지나니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민지가 와서 인사하고 마트 사장님은 싱싱한 생선을 골라주시고 이웃 할머니들과는 바닷가에서 운동도 같이 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우 이름이 떠 있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인연이니까요. 저녁에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잘한 일일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다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해요. 파도 소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써봤어요. 오늘로 여수에 온 지 2달이 되었다. 매일이 새롭고 즐겁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워 본 적이 없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을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었다. 용기였다. 이제 저는 죽을 년이 아닙니다. 정의예요. 당당한 정의. 매일 바다를 보며 웃고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67세 정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정희 씨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